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7월 상순 기온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경기 파주시는 올 들어 처음 40도를 넘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에 대한 25% 상호 관세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자신들을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을 향해 기열하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더위로 고생하셨습니다. 경기 광명과 파주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7월에 기온이 40도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38도 가까이 올라 7월 상순으로는 117년 만에 가장 더웠습니다. 이제 더위의 주변 노약자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가 됐습니다. 오늘 더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성 영상으로 내려다본 동해가 구름 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풍을 밀어넣고 있는 고기압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덕분에 동해안은 더위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산맥을 넘은 열풍을 맞은 서쪽 지방은 대부분 폭염경보가 발령될 만큼 더위가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8도로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은 7월 상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맨홀 뚜껑 위에 초콜릿을 1시간 정도 놔뒀는데요. 만져봤더니 이렇게 물처럼 녹아서 흩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0.2도를 기록한 경기도 광명을 비롯해 파주와 안성이 40도를 넘었고 40도에 육박하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하루 종일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숨막히는 무더위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9일 수요일 동해상의 고기압을 따라 동풍이 산맥을 넘으면서 더운 공기가 불어드는 서쪽 지역은 35도 이상으로 덥겠고 서쪽 지방을 찜통으로 만든 동풍은 이번 주까지 불다가 남서풍으로 방향이 바뀔 전망입니다. 제4호 태풍 다나스도 강력한 고기압에 막혀 중국으로 방향을 틀어 우리나라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전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날씨에 전력 수요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면 전력 수급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홍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음식 조리에 불은 필수, 실내가 후끈거려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 버티죠.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을 어떻게 안 켜요. 더워가지고 온몸에 다 땀띠가 났어요, 제가. 때이른 기록적인 더위에 기업은 물론 가정에서도 줄줄이 냉방기를 가동하면서 전력 수요는 크게 치솟았습니다. 오후 2시를 넘어서며 90기가와트를 돌파한 전력 수요는 오후 5시쯤 96기가와트까지 높아졌습니다. 7월 최고 기록인 전날의 93.4기가와트를 하루 만에 훌쩍 돌파한 것으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8월 20일에 97.1기가와트 코앞까지 간 겁니다. 다행히 전력 수급 경보는 발동되지 않았지만 전력 공급에서 수요를 뺀 예비율은 9%대로 한때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여름철 비상수급 대책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당국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올여름 모두 2만 5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설비가 불시에 고장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하지만 전력 공급이 아직 최대로 끌어올려지지 않은 가운데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면서 아슬아슬한 전력 수급 상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더위의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에어컨 없이 견디기 어려우실 텐데 사용하실 때 실외기에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곳곳에서 실외기가 얼마나 뜨거워져 있는지 한범수 기자가 현장 살펴봤습니다. 불이 난 주택에 들어가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발화 지점을 보니 에어컨 실외기가 놓여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내에 있는 열을 밖으로 빼내는 장치로 에어컨과 한 세트입니다. 요즘 같은 때는 고온의 날씨에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열이 더해져 실외기의 화재 위험이 커집니다. 실외기 밀집 장소는 더 우려스럽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온통 시뻘겋습니다. 이 골목의 온도는 현재 약 37도로 나옵니다. 실외기에 더 가까이 가볼까요? 41.4도가 찍힙니다. 실외기가 얼마나 뜨거워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선도 지금 굉장히 어지럽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화재가 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결국 예방이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된 실외기는 되도록 교체하고 직사 광선을 받는 곳이나 밀폐된 공간을 피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5년 이상으로 오래된 멀티탭에 실외기를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른 기기들이 많이 연결돼 있는 멀티탭도 주의해야 합니다. 열에 견디는 한계를 벗어나면 이 전선 피복이 녹으면서 합선이 되면서 화재로. 최근 부산 기장군에서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아파트 화재 역시 멀티탭에서 시작됐는데 실외기도 꽂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역대 최악의 여름이 예상되는 지금,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나기 위해 올바른 실외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같은 더위에도 이를 놓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소포와 편지를 오토바이에 가득 싣고 집집마다 배송하는 집배원들인데요. 하루에 500건 넘는 우편물을 배달하려면 쉬는 시간은 꿈도 못 꾼다고 합니다. 장덕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폭염 경보가 내린 이른 아침, 18년차 집배원 김영진 씨가 우체국으로 출근합니다. 등기와 소포 등 우편물 분류 작업은 실내에서 이뤄져 조금 수월하지만 이후 배송 업무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집집마다 배송하는데 살인적인 더위에 오토바이 엔진 열기까지 더해져 온몸이 금방 땀범벅이 됩니다. 지금도 솔직히 어지러워요. 오늘 유별나게 어저께까지만 해도 약간 좀 하늘에 해가 없어가지고 좀 괜찮았는데 오늘은 해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힘든 날씨지만 하루에 500건 넘는 물량을 소화하려면 뛸 수밖에 없습니다. 폭염에 배송 업무를 하면 체온도 높아지는데요. 집배원을 따라다닌 지 2시간 만에 제 체온은 38도를 넘었습니다. 텀블러에 얼음물을 채워 하루 2리터 넘게 마셔도 더위를 식기엔 역부족입니다. 우정본부는 폭염 상황에 따라 집배원이 스스로 업무를 정지하는 업무정지권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업무를 멈춰도 다음 날 배송 물량이 그대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우체국과 경로당 등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가 있지만 배송 시간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면 방문할 수도 없습니다. 땀 냄새가 저희 코로 막 엄청 찌르거든요. 근데 그 냄새를 풍기면서 무더위 쉼터 같은 데 가서 있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눈치도 보이고. 결국 인력 충원 등 실질적으로 배송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충을 해서 외부 작업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18,000여 명의 집배원은 오늘도 폭염과 싸우며 우편물 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25%, 즉 한국산 1,000원 제품에 무려 250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이 가능하지만 한국이 보복하면 추가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야말로 막무가내이지만 남은 기간까지 필요한 대책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워싱턴 강용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공개한 서한입니다. 수신자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한미 무역은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다며 오는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고 시장을 개방할 경우 관세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비율만큼 관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환적한 제품도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총 14개국에 관세 서한을 발송했고 일본 25%부터 미얀마 40%까지 각각의 상호 관세율을 통보했습니다.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속에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한국과 일본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게 충격요법을 주고 미국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보낸 관세 서한을 맨 처음 공개했는데 국가 이름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토시까지 모두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대통령을 화나게 해서 우선 공개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통령의 결정일 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It's the president's prerogative, and those are the countries he chose. 이 같은 결정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크게 보는 양국의 관세 내용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과시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과 한국이 뭔가 이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미국 유권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 협상을 목적으로 워싱턴에 있는 우리나라의 관세 교섭단에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더 강하게 상대국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품목별 관세와 8월부터 예정인 품목에 대한 산업별 대응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3주간의 유예에도 충격은 불가피한데 영향과 대응을 유승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보낸 이른바 25% 상호관세 서한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한국 상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부 품목에만 부과하던 관세를 이제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 4월부터 미국은 일부 우리 수출 품목에 품목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와 차 부품에는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무려 50% 관세가 붙었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차 그룹의 중대형 SUV와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관세 부담에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품목 관세 부과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상호관세까지 붙으면 이제는 자동차뿐 아니라 모든 수출 품목에서 대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상반기 수출 역대 3위 실적을 이끈 수출 효자, 반도체를 비롯해 역시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은 K라면 등 식품에도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예컨대 현재 미국에서 K라면은 봉지당 1.4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상호관세로 가격이 2달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되는 J라면에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공장을 지치 않은 이상 대응 방법이 없는 거고 높은 관세율이 된다라고 하면 가격 조정을 하겠죠. 25%를 아무 대책 없이 감수할 수 있는 기업은 없지 않나. 우리 정부도 남은 3주 동안 한미 관세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경쟁 관계에 있는 주요 국가에 비해 최소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미국이 25% 상호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대미 수출이 1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관세 충격을 앞둔 재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제 관세를 떨어뜨려야 하는 협상 해결은 이재명 정부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 간 타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서남빛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 측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까지로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서 우리 측은 이달 중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을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면 협상 테이블엔 안보와 통상이 패키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안보에선 국방비 지출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통상에선 25% 상호 관세 문제가 협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조선이나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카드를 내밀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뭔가 주고받는다 그러기보다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해오는 것을 얼마만큼 줄여서 각국의 이해에 부합되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 급파된 것도 통상과 안보 일괄 타결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의 기선제압 의도가 읽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주식은 의료기기 관련 업체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정 후보자가 질병청장 출신인 만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지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질병청장 재직 시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공개 내역입니다.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5년 내내 보유한 걸로 신고했는데 검색해봤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공개된 업체명은 모두 3곳, 이 중 2곳은 이미 폐업 처리됐고 한 곳은 현재 운영 중인 걸로 확인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필수석기 같은 거. 근데 그런 기계만 있었어요. 해당 업체 등기에도 의료기기와 병원 경영 등이 사업 목적에 포함됐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해당 업체는 배우자 명의의 비상장 주식과 무관하고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비상장 주식은 정 후보자 측이 처분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한 재산 내역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를 거래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의혹들과 어떤 해명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장관 인사청문회.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벼르는 후보자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형사 처벌을 받은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대표적입니다. 유로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김용훈 후보자는 전과만 5건이고요.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도 지난 2005년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김 후보자는 노조 대표로, 한 후보자는 포털 책임자로 처분받은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최소한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하지 않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법적 이력 말고도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 네. 야당은 일부 후보자들이 재산 형성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정경 복지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시절 배우자가 코로나 관련 주식에 투자한 내용이 문제가 됐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자로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 문제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인데요.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는 제자들의 논문을 베꼈다거나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각각 다른 학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장관 인선에서 특징인 과거 현역 불패를 의식해서 그런지 의원 출신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예전에는 현역들은 불패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네.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데요. 정 후보자는 지난 2020년부터 배우자와 아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태양광 발전 지원 법안을 냈습니다. 이해 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비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만주를 받았지만 재산 신고에선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는 야당의 어떻게 보면은 능력을 평가받는 자리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하고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취지인데요. 자료 제출 거부, 의혹 해명 거부, 오로지 청문회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대 인사검증 기준도 내놓았습니다. 네. 세금 탈루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이력, 입시 취업 비리, 논문 표절, 이해 충돌 등이 있는데요. 이 7가지 항목의 단 하나라도 국민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는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최소 1명은 낙마시킨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단 1명의 낙오자도 허락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만약 여당 내부에서까지 문제 제기가 나오는 후보자가 생긴다면 낙마 사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청문회 정국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100여 명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중단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조준하는 법안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일주일간 호남 살기 중인 박찬대 의원은 전북을 찾아 이른바 내란 특별법 발의를 발표했습니다.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내란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은 내란에 대한 법적 처벌과 더불어 내란을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출된 법안에는 내란범 복권과 사면 제한,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자수, 제보자 처벌 감면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주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정당과 관련한 조치를 추가했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한 겁니다. 법안이 마련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보조금까지 환수가 가능하다는 게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협치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을 둘러싸고 내란 특별법이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다른 정치적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속도 조절이 예상됐던 방송 3법 통과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자신의 뜻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3법을 두고 당과 대통령실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잘 구현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3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거부권 거부 법안과 관련돼서는 그 7월 중에 그 처리할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이와 함께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방침에 국민의힘은 협치를 저버린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민의힘은 혁신안을 두고 이전 투구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은 안 의원을 향해 당대표의 욕심이 매몰돼 있다며 가증스럽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태진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원장 전격 사퇴 이후로 인적 쇄신 요구안 거부를 언급했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이번엔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권영세, 권성동 두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독선에 빠진 안철수 의원이 가증스럽다. 초선도 아니고 본인만 뜨기 위한 비열한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계획이 전혀 없다더니 결국 당대표 자리 욕심에 매몰된 것이라며 급작스럽게 벌어진 철수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출당 조치까지 언급하며 맞받았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아주 심하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전당대회 나간다고 하지 왜 제가 또 이런 수순을 밟겠습니까? 당 지도부는 수습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맹탕 인사청문회에 출범하기 도전에 자초한 혁신위원회까지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지적 속에 당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되면 다시 계파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그야말로 점입 가경, 내부 갈등의 국민의힘, 혁신의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국민의힘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친윤, 그러니까 정확히는 권성동, 권영세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보는 것처럼 왜 싸우는 겁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요, 이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유를 두고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권영세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위한 수단으로 직을 이용했다고 비판하고 있고요. 안 의원은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친윤 탓에 당권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당내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혁신위의 목적이요. 이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해서 당을 쇄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연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 대선 당시 상황을 되짚어야 합니다. 안 의원은 당시 지도부인 권성동, 권영세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혁신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정치적 자산을 쌓을 수 있고 이른바 쌍권은 이선 후퇴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당내에서는 친윤 색채의 송원석 비대위 체제에서 혁신위 파행은 예견된 결과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안 의원의 주장이 그렇다면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받아야 되지.
그것을 내려놓고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은 좀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무책임하다는 비판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의원은 앞서 당대표 출마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전대가 8월 중순에 마친다고 하면 아마도 신임 당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엄과 탄핵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원들조차도 특정인을 겨냥한 쇄신안은 부적절했다. 당을 위해서 어떻게든 혁신위를 이끌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던 안 의원이 결국 당대표 출마를 한다는 것은 승산이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현재까지 상황이지만요. 취재를 해보니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선거는 불참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어허,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유력 주자는 출마설이 나오는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 등으로 좁혀지는데 탄핵 반대 최전선에 섰던 두 사람과 탄핵 찬성을 주장한 안 의원, 해볼 만한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친윤과 친한 등 당내 계파의 적극적 지지를 받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미 출사표를 던진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은 친한계고요. 당내에서 힘을 받아 출마가 유력한 장동혁 의원은 친윤계의 지지가 예상되는 만큼 변수는 여전합니다. 또 대선 패배 이후 감지되는 당심의 변화도 살펴야 합니다. 결국 찬탄과 반탄,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도 탄핵의 강 아직 건너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예,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특검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규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검팀은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국회에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특검팀 수사관들이 오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국정원 법률특보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실체를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특검은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명태균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부탁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 특검은 윤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됐는지,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가 김 특보 공천에 힘을 썼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핵심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하는 동시에 건진법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야당 의원들도 본격적인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자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들 무더위를 날리는 수사라고 호응한 반면 야당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며 과잉 수사를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정치인을 향한 특검 수사에 민주당은 속 시원한 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연됐던 수사의 시계가 이제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 개의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무더위 속 국민들 가슴에 시원한 물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윤 의원에 대한 혐의가 밝혀져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통과시키겠다며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까지 거론했습니다. 야당은 특검 수사가 과잉 수사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경찰이 윤 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제와 다시 특검이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라면서 말로만 협치를 강조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화무 12홍이고 건불 10년이라고 했는데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릅니다. 늘 이런 점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 집권 정부 일관이라고. 윤상현 의원은 MBN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계 특검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수록 야당을 향한 압박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사건 핵심 인사들은 줄줄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박혜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피고인 4명이 모두 재구속됐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추가 구속을 잇따라 요청했고 법원과 군사법원이 모두 발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으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법조계는 이번 영장 심사의 핵심 쟁점을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수 있느냐로 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도주 우려는 인정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뒤 진술을 바꾼 정황을 강조했는데 법정에서도 이를 적극 내세울 계획입니다.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외환 혐의 등 향후 수사 동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앞두고 찬반단체가 법원 앞에 집결하는 것을 대비해 경찰도 경비 인력 2천여 명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깜짝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여론은 싸늘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움직임이란 평가와 함께 온라인상에선 패러디 영상이 확산하며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편지를 꺼내들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며 노벨위원회에 보낸 서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만들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 세웠습니다. It's nominating you for the Peace Prize, which is well deserved, and you should get it. 트럼프 대통령도 곧장 화답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is I didn't know. Wow.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도, 파키스탄 갈등 중재 등을 내세우며 노벨상 수상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Well, they should give me the Nobel Prize for Rwanda, and I should have gotten it 4 or 5 times. 온라인에서는 노벨 평화상 추천을 풍자하는 영상과 밈이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못 받으면 노르웨이를 폭격하겠다는 그림부터 스탈린이 히틀러를 추천한 격이라는 조롱도 나왔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번 추천에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분쟁에서 민간인 희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수배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우리나라엔 기록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는데 세계 각국은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10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덮쳤고 유럽에선 폭염 속에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학을 맞아 찾은 여름 캠프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기습적 폭우에 강물이 불어나 캠프 건물을 덮치면서 결국 여학생 27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홍수가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한 가운데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사 원인으로 기상 이변이 지목됐는데 전문가들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Also, the risk for these events can be amplified not only in the hill country of Texas, but in other locations all around the world as a result of our changing atmosphere and our and a warming atmosphere. 스페인은 40도가 넘는 폭염 속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200개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고 Si es mantenen les condicions de vent que tenim actualment, li costaria d'arribar-hi.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불경보가 발령된 독일에선 폭염과 함께 눈발 같은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전통적인 날씨 예보 체계에도 한계가 왔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극과 극의 날씨로 기상 이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던 중국 산둥성에 예고 없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비라고 반기기엔 이 태풍을 방불케 할 정도로 비바람이 거셌는데요. 기록적 폭염과 갑작스런 폭우가 반복되는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4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던 날씨에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앞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물폭탄이 쉴 새 없이 떨어집니다. 아파트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행여 천막이 날아갈까 꽉 잡고 버팁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중국 산둥성 지린시에 난데없이 시간당 50mm의 폭우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는 강풍도 동반했는데 최대 풍속은 초속 32.6m로 태풍의 이력과 비슷했습니다. 쇼핑몰 1층에 놓여져 있던 입간판이 차례대로 쓰러지고 문이 열리면서 돌풍이 휘몰아칩니다. 15층 아파트의 창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자 엄마가 아이를 급하게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가로수들이 모조리 뿌리채 뽑혀나갈 정도로 강력한 돌풍이었습니다. 신발 밑창이 녹아내리던 역대급 무더위에 갑자기 몰아친 태풍급 비바람. 갈수록 극단화되는 기상이변의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 200여 명이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까맣게 변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납 중독 증상인데 조사 결과 아이들 급식에 먹을 수 없는 물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중국 간수성의 한 유치원에서 나온 급식입니다. 삼색 대추 설기와 옥수수 소시지롤 색깔이 유난히 선명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은 유치원생 200여 명이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고 치아가 까맣게 변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납 중독 증상입니다. 중국 당국의 조사 결과 유치원 원장과 주방 직원 등이 서로 짜고 인터넷 쇼핑에서 산 식용 불가능한 물감을 급식에 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经当地公安机关侦查，这所幼儿园涉嫌在面点中非法使用彩绘颜料，造成铅超标。 이 급식을 먹은 아이들의 혈중 남농도는 리터당 2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중국 당국이 정한 어린이 기준 정상 농도인 리터당 100 마이크로그램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피해 원생들은 병원에서 제독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이들이 먹은 음식에 어떤 첨가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원장을 포함한 8명의 관계자를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이제는 앙숙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창당 선언에 테슬라 주가가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들은 머스크가 최대 리스크라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세 정책을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히 등을 돌린 머스크가 아메리카당 창당을 선언하자
테슬라 주가는 293.94달러로 6.79%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자, 즉 서학개미들이 28조 원 보유한 해외 최대 종목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정치에 손대는 순간 주가도 나락, 테슬라 최대 리스크는 CEO 자신이라는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5일 두 사람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을 땐 14%, 이번 달 1일에도 5% 넘게 급락한 바 있지만 창당은 선을 넘었다며 참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테슬라 본연의 브랜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인 메시지를 해서 주주의 입장에서 마지막 한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업 실적이 아닌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인 만큼 테슬라를 대량 매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니까 주가의 되돌림 기회는 여러 번 있을 거다. 중간에 한번 사과 모드 들어가면 반등 세게 나왔잖아요. 애증의 종목이죠. 또 엔비디아나 AI 관련 미국 주식의 전망이 여전히 밝은 만큼 미국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국내 증시로 옮겨갈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삼성전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는데 이 반도체 사업의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오는 17일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제도약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4조 6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며 증권가 예상치였던 6조 원 안팎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는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사업의 부진이 꼽힙니다. 삼성전자 측은 반도체 부문에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같은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 실적이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격 등이 내려가며 재고의 가치가 떨어져 손해볼 걸 예상하고 미리 손실로 반영했다는 건데 기존에 생산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의 재고를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로 중국 시장에 대한 최첨단 AI 칩 수출에 제약이 생긴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엔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부는 폴더블 7이 신규로 출시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영현 부회장이 엔비디아 본사를 찾은 만큼 품질 테스트 중인 HBM3E의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활을 거는 미래 먹거리 확보도 계속되는데 삼성전자는 로봇, 공조, 디지털 헬스케어 등 성장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고 있습니다. 1,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오는 17일로 다가온 가운데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삼성전자의 경영 시계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방위산업 육성 공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방산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토론회를 찾은 이 대통령은 이 국가 차원의 투자를 약속하고 컨트롤타워 설치도 지시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산업 첫 기념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는 안보를 지킬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정부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방위산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 개발과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정부 차원의 안보 협력을 육성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방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컨트롤타워 신설 등을 지시했습니다.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 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산 컨트롤타워와 전략회의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제시하며 밝혔던 공약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면서 대통령실 내에 검토되는 방산전담 비서관 신설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재명 정부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단하는 MBN 연속기획 4번째 순서. 오늘은 D,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분야를 짚어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 대통령은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권용범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독자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천궁 생산 공장입니다. 영공 방어를 책임지는 이 무기는 아랍에미리트와의 방산협력 순풍을 타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다음 달 UAE로 떠나는 천궁 발사대입니다. UAE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국가와의 계약 규모만 12조 원대입니다. 국내에 배치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조 개발한다면 많이 수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투기에 탑재되는 엔진을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한 도전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력 수출 기종인 FA50 엔진의 경우 전체 가격 기준으로 35%까지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독자 엔진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이와 연계한 항공 MRO, 즉 보수 수리 정비 산업 육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엔 총 3개의 의동이 위치해 있는데요. 군수동과 헬기동에서 각각 최대 20대, 민항기동에서 최대 4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MRO 산업 시장은 오는 2033년 65조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지만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이 부족해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민간은 엄두도 못 내는 만큼 해외 사례처럼 우선 정부라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가지기 위한 국가의 지원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년 발사를 앞둔 위성의 정비 작업이 한창인 국내 최대 우주센터. 설계부터 조립, 시험까지 가능해 중형급 위성을 10대까지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 주도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 중심의 기술 개발을 산업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과 방위 산업 증대의 최대 혹이다. 주요한 국정 과제로 아마 채택이 될 겁니다. 특히 연구개발, 세액감면 등 민간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각도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쏜 비비탄 수백 발에 반려견이 숨지고 또 고양이가 3시간 넘게 쇠막대기에 맞는 잔혹한 동물학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데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엔 없었던 양형 기준이 새로 마련됐지만 변화가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깊은 밤 경남 거제에 휴가를 나온 현역 해병 2명을 포함한 20대 남성 3명이 한 식당 마당에 있는 개를 향해 불빛을 비춥니다. 겁에 질린 개는 집으로 숨었는데 한 남성이 비비탄 총을 들고 개 집으로 뛰어가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했습니다. 실신했던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제 폐사를 했고요. 공고를 적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먹이를 주는 척 고양이에게 접근한 뒤 쇠 막대기로 때리며 3시간 동안 학대했습니다. 수법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1000건이 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실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실정입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112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벌금 등 재산형은 67건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진 건 1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던 탓인데 이번 달부터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동물을 살해하면 징역 4개월에서 1년, 다수의 동물을 학대했다면 최대 징역 2년까지 기본 형량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동물에 대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권고 양형 기준 형량 범위가 낮다고 말합니다. 기존에 양형 기준이 없던 때에도 사실 세게 형을 주고 싶으면 가능했거든요. 결국 우리 사회가 동물에 대한 존중과 생명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학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일본판 다이소로 불리는 생활용품점 돈키호테가 우리나라에서 첫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말 그대로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이 업계에선 한국 시장 진출의 리허설, 일종의 시범 무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평일 백화점 개장 전인데도 입구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일본 생활용품점 돈키호테 팝업 스토어를 찾은 고객들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쇼핑 명소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매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고객들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쓸어 담기 바쁩니다. 2-3시간 정도 기다려서 들어왔는데요. 비행기값 번 것 같고 일본하고 진짜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개장하자마자 미리 줄을 서 있던 사람 외에도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매장 앞이 일대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호황에 돈키호테가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돈키호테의 모기업 팬퍼시픽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대만과 홍콩, 동남아, 미국 등 해외 영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단순 상호 교류 차원이며 현지 매장에서도 자사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엔저가 겹쳐 일본 내수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일종의 시범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물가는 지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내수 기반의 업종들이 한국 쪽 진출을 지금 많이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 돈키호테를 시작으로 일본 유통기업들의 국내 시장 노크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끝난 NBA 아시아 태평양 유망주 대회에서 용산고가 아시아 농구 명문고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슬램덩크 실사판의 주인공인 용산고 주장 에디 다니엘을 이규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교농구 최강을 가리는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해 당당히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오른 용산고. 파란의 중심에는 팀의 주장이자 한국 고교농구 최고 유망주로 불리는 3학년 에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192cm의 키와 탄탄한 체격으로 결승에서 2m가 넘는 중국 선수들을 상대한 다니엘은 경기 막판 화려한 자유투라인 덩크를 선보이며 이번 대회 최고 명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표로 나가게 되어서 우승을 해서 또 한국의 위상을 올린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 덩크 자체는 굉장히 상황도 좋았고 좀 그런 부분은 좋았는데 좀 더 원래 제가 하는 만큼 시원하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 무대까지 평정한 다니엘은 다음 시즌 프로리그라는 더 큰 무대로 향합니다. 한국 프로농구 연고선수 최초로 프로에 직행하는 다니엘은 한국 농구 황금 세대의 주축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가대표로서 한국의 금메달을 딱 갖고 오는 게 제 목표이고 좀 그런 곳에 제가 주축이 돼서 또 한국 농구에 남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인이 될 막내지만 전혀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생각하고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극심했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7.8도까지 올라 7월 상순 기준 역대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고요. 비공식 기록으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은 40.4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30도를 밑돈 곳이 많았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당분간 폭염이 주춤하겠고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서쪽 지역은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현재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곳곳에서 최고 6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경기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최저기온은 27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36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도 36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포항이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